정립해 놓았던 문제거리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한겨레와 한겨레 21이 정말 큰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쿠팡과 관련한 감독 기사를 요즘 뭐 모든 매체들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낸 언론인 중에 한 분이고 이 문제를 가장 오래 지켜본 언론인 중 한 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부와 사회부 기자들은 최근에 본 분들이 꽤 많은데 산업 IT 하시는 분들은 꽤 오랫동안 보셨거든요. 한겨레의 선담은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담은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거의 초년이실 때 입사하실 때 프로젝트 때문에 저희 방송에 한번 섭외해서 뵀던 적이 있고 그게 뭐 한 6년 된 것 같네요. 딱 6년 됐습니다. 네, 팬데믹 직전 그쯤 네.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사원급이었고 지금은 과장급이 돼서 다시 왔네요. 어이구 세상에. 은근히 그 연차까지 버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한겨레가 그 정도면 체질인 거다. 왜냐하면 지금 진짜 빵빵 터트리는 중이시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보도하신 내용 얘기 좀 하겠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른 누구도 아닌 김범석 의장 본인이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기사. 이거 선담은 기자의 단독입니다. 그죠? 저희 팀이 열심히 했습니다. 네. 우와 진짜 과장처럼 말한다. 못 보던 사이에 짬만 차셨어요. 쿠팡 플렉스 출시 전에 사내 정보보호 조직을 패싱했다는 말은 건조하게 들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쿠팡이 2018년 8월에 쿠팡 플렉스라는 개인 배송 서비스를 출시를 해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원래는 쿠팡이 이제 직고용한 쿠팡맨들을 채용해서 직접 이제 고객들에게 배송을 했는데 정규직으로 유명했어요 그때. 네, 회사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면서 물류가 너무 증가했던 거죠. 그런데 그 늘어나는 물량을 그 쿠팡맨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사실상 플랫폼 노동자인 쿠팡플렉스를 통해서 그때그때 이제 시간제로 이제 알바 건당 이제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분들을 채용을 했던 거예요. 쿠팡 플렉스의 플렉스는 노동 유연화를 의미하죠. 그렇죠. 따라서. 네. 이제 그랬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모집했는가? 특별한 조건이 없었어요. 뭐 전화번호, 연락처, 뭐 자차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구글 링크 같은데 입력하면 뭐 카카오톡 대화 초대방에 초대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런 네. 문턱도 없이. 문턱도 없이. 네. 그러면은 뭐 한 수천 명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분들이 같은 단톡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화방에서 뭐 특정 아파트, 특정 빌라, 몇 동 그런 공동 현관문, 출입문 번호 등이 공유가 됐던 거죠. 이게 뭐냐면 예. 이게 진짜 이 사건에서 제일 덜 알려진 무서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원한을 진 사람들의 강력 범죄들이 참 많은 시절 아닙니까 요즘이?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원한을 진 못된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쿠팡 플렉스의 배송 기사가 돼서 그 사람 집 앞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회사가 거름망을 설치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2018년 하반기에 이제 몇몇 보도들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입수했던 자료는 꼭 그 문제를 겨냥해서 했던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은 안 돼요.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이제 저희 제보자인 쿠팡의 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분이 그 당시 이제 쿠팡의 핵심 경영진들하고 이제 주고받은 대화 메신저, 업무 메신저에서 오갔던 대화들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대화에서 이 전 CPO 분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쿠팡 플렉스 출시를 앞두고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해요. 네. 그런데 그 대화 상대방인 다른 이제 그 경영진은 당신 팀을 이 프로젝트에 이제 조인하게 하지 말라고 범위시켰어 우리에게라는 말을 하거든요. 답변을. 그러니까 보안 관련 전문가들의 팀이겠죠 아마도. 그렇죠. 예. 정보보호 조직. 그들을 굳이 넣지 말라고 네. 오너께서 말했다. 물론, 그러면 직접 증거가 그러니까 직접 증거의 간접 증거 정도 될 수 있죠. 뭐 이제 그런 정황.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이 뭐 사실은 자기 선에서 커트했는데 핑계를 대려고 뭐 이거는 윗사람들서 김범석 의장이 시킨 거야. 나는 거짓말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했을 법원은. 가능성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입수한 대화에서는 음. 범이 당신 CPO 조직을 빼라고 했다. 이제 이런 대화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진행자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대로라면 책임을 직접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IT 기업의 보안 담당자분들 얘기를 들으면 사실 네. 정보 보호를 강화할수록 회사 실적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결제 정보의 안전한 인증을 위해서 절차를 계속 여러 개를 도입할수록 네.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결제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매출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내야 되는 부서에서는 정보부 그거 좀 대충 하자, 좀 풀어놓자라고 말을 하는 거고 당연히 CPO 조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그 양쪽의 어떤 두 개의 절충점을 잘 찾아서 회사의 리스크를 줄여나가겠지만 쿠팡에서는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비자의 지난 10년간의 기억에 의하면 쿠팡은 다른 어떤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상거래 사이트보다도 로그인이 안 풀렸어요. 고향집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페이스 아이디나 피지컬 로그인 같은 것도 되게 늦게 도입했고 가장 안 물어보는 편이고 로그인 가장 덜 풀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런 데는 저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숨어 있던 거예요, 뒤에. 그랬으면 이게 이제 오랫동안 취재해 오신 분이니까 이런 걸 장기적인 안목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은 주구장창한 기간 동안 이걸 잡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 쿠팡페이 지금 이제 밀어서 결제하기 그 간편한 간편 결제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이제 쿠팡페이라는 쿠팡의 자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2020년 4월에 쿠팡에서 분사돼요. 자회사로. 팬데믹 직후네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직전에 쿠팡 내부에서 핀테크 사업 부문으로 있다가 자회사를 분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시스템이 분리되니까 네. 뭔가 이제 그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했겠죠. 근데 딱 그 시점이었던 2020년 7월에 그 저희 제보자인 이 전 CPO 분과 또 다른 또 임원이 주고받은 대화가 등장을 해요. 어떤 겁니까? 이제 거기 대화 내용을 보면은 네. 우리가 그동안 CPO 조직에서 알지 못했던 쿠팡의 데이터 저장소와 쿠팡페이 쪽에 이 두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피드가 네. 연결된 데이터 피드가 발견됐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네. 데이터 피드라는 거는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그 저희 개인정보 데이터 그 자체는 아니고요. 그 데이터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네.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조직에서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 조직에선 이거를 알아야 했을 텐데 그걸 기존의 회사의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걸 알려지지 않았던 무언가가 발견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해괴한 진술은 마지막 표현이군요. 발견됐다. 보안 전문가가 지금 발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중요한 자리를. 예. 그러면서 이 전 CPO가 그 문제가 근데 뭔가 이게 우리 규정, 뭐 내부 규정인지 아니면 법적 규정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건 규정을 미준수했고 그리고 불법적인 데이터 피드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보안 전문가들에게 숨겨놓고 유지하는 그렇죠. 고객 정보가 있었다. 고객 정보라기보다는 이제 쿠팡 고객 플랫폼과 정보가 쿠팡페이 넘어가는 플랫폼. 예.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핀테크 하는 쿠팡페이 같은 회사를 이제 전자금융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렇게 뭐 카드사나 이런 전자금융사들은 금융당국에 관한 소관이 있는 거죠. 워낙 민감한 결제 정보다 보니까 이제 독립적인 망을 두고 자체적으로 이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쿠팡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뭐지? 라는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이상한 게 그거잖아요.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됩니까? 그 분야 전문가들이 일부러 안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CPO 조직에 책임 있는 분이 그걸 몰랐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 CPO 이하 모두가 몰라야 돼요. 그럼 CPO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회사 가면 CPO가 설계부터 참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럼 처음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보안 수준을 위험함 수준으로 낮춰서 그만큼의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이 되게 오래된 거예요, 이 회사가.
보안 수준을 낮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번에 그 과방위의 그 현안 질의나 청문회에서 잠깐 얘기가 됐던 건데, 네. 쿠팡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쿠팡페이에도 가입이 돼요. 보통 안 그래요. 네, 쿠팡페이에 따로 가입하는 절차가 없어요. 없다. 예. 그런데 보통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계정 하나로 쿠팡페이 결제도 다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없지? 왜냐면 스마일페이나 페이코는 따로 가입하라고 엄청 귀찮게 굴어서 가입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 이런 계정들을 거의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쿠팡에서 털리게 되면 이제 다른 것도 털릴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소지들이 있는 거죠. 혹은 네이버가 털리면 쿠팡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맞다. 하나 열리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가 텍스트로 그대로 노출되니까 같은 비번 같은 아이디 쓰면 다른 것도 다 접속해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개인정보를 넘어서 쿠팡페이하고 이게 연결이 됐을 때 뭐 결제 정보나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유출됐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 혹은 이게 당장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니 네. 그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카드 번호가 다 공개돼 버리는 CVC까지 그 비슷한 근처까지 롯데카드가 갔던 거고 지난 가을에. 근데 쿠팡이 열리면 롯데카드 몇 배 수준이겠죠. 3,470만 명 수준이겠죠. 왜냐면 가입하는 순간 쿠팡페이를 나도 모르게 가입했으니까. 성담 기자를 굳이 이제 모셔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또 중요한 이유는 정치부 가기 싫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네. 싫었죠. 저에게는 안 맞는 옷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사를 제가 이제 뭐 뵙고 알고 하는 기자분들의 기사를 계속 보니까 이 사람은 산업부가 맞나 보구나. 계속 보셔서 전문성이 쌓인 게 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세요. 제가 본 분들 중에 관점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 중에 중요했던 게 쿠팡의 위계 구조 그리고 외국인 고위 임원의 비율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이게 가장 보수적이고 깔끔한 해석이었어요. 외국인 리더가 한국인 실무자를 이끄는 구조다. 이거에 대해서 처음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번 사고의 어떤 그 정보를 유출하신 분이 뭐 전 중국인 직원이었다로 이제 처음에 좀 외국인 혐오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네. 그 이제 쿠팡의 전직자 퇴직하신 분들 또 현재 재직하시는 분들 얘기를 대체적으로 들었을 때 이제 전체적인 겹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였냐면 레벨 6 정도 되는 이제 관리자 직전 혹은 관리자 이제 가장 갓 관리자로 넘어온 등급까지는 대부분 한국인 직원들인데, 그 위 레벨 6, 7, 8, 9은 보통 이제 부사장급이거든요. 요 레벨들은 거의 다 외국인이고 한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7렙이면 팀장 차장인 건데 네. 거기서부터는 한국인이 아예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레벨 8, 9는 사실상 거의 아예 없다고 봐야 되고, 레벨 6는 조금 한국인이 있고. 그러면 한국인인 게 이제 승진 감점 요소로 느껴질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한국인들은.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셨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차별을 뭘 느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문화권이 아예 다른 사람들이 수직 질서를 만들면 커뮤니케이션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외국계 기업들, 외국계 IT 기업들 얘기를 여쭤봤을 때는 오히려 다국적 직원들이 모였을 때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적이 다양한 직원들이 모이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장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쿠팡의 사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거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전현직자 직원분들 얘기를 종합했을 때 회사의 명확한 업무 롤이나 매뉴얼이 명확치 않고 회사의 어떤 그 조직도가 전체적으로 공유된 게 없었고, 예를 들어
다른 부서하고 뭔가 협업을 하거나 다른 부서에 뭔가를 요청을 하고 싶을 때 같은 조직장 아래에 있는 다른 부서면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공유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군대 내네요. 아,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 서로 더 관심이 없고 뭐 무능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무능은 아니고요. 예, 관심 없어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그 다국적 기업 혹은 다국적 인력을 반드시 요구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엄청 복잡하고 다계국어를 아예 요구하고 혹은 동시통역 서비스를 비싸게 받아오고 이런 걸 미국의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의 회사들이 근데 매뉴얼이 없으면 그냥 이건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 같은 거거든요. 아, 물론 쿠팡도 회의를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외국인 직원들을 배려해서 동시통역사는 늘 같이 두고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꼭 그 문제 때문에 어떤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우리는 다른 지금 요인이, 이런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업무 롤, 업무로. 매뉴얼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조직이 전반적으로 분절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가 뭘 하는지 잘 알 수 없게끔. 근데 이게 저도 한 어떻게 더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업무 공유가 잘 안 된다고 해야 그러니까 되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왜 이해가 어렵냐면 로지스틱스만큼 많은 사람들이 머리 쓰는 사업이 생각보다 적은 편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건 이상하거든요. 보통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2C로 알려지지 않은 B2B급의 로지스틱스 회사들도 사람 만나는 스트레스에 회사 다닌다고들 보통 제 나이 또래들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조금만 잘못 맞춰도 대형 사고가 빵빵 터진다고 하니까. 근데 이 정도 회사가 3,370만이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회사가 부서별로 뭘 하는지를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제로부터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어디서부터 펼칠까 어려워하시는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도. 뭔가 좀 투명하게 쿠팡 내부의 시스템을 알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좀 취재 기간의 한계나 좀 여건 때문에 아주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만큼 내부를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2019년에 쿠팡에 19년 이전에 쿠팡에 근무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한국의 회사는 부서에서 콜라를 산다고 했을 때 이제 기한을 올리고 결제를 받고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쿠팡은 그런 게 없대요. 그냥 메일 하나를 딱 보내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결제 시스템이 없다? 그분의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새마을금고보다 더 많은 횡령이 일어날 텐데요? 그 체계가 없는 회사다. 야, 업계 1인데 우리나라 나스닥에 상장된 5천만만 끌고서도 자 그렇고 그 고 장덕준 씨라는 분 과로사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분의 고강도 노동 실태를 축소하라 지시한 보도도 손남은 기자 네 팀이 했습니다. 그죠? 이 내용은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이 내용도 역시 그 전 CPO 분이 이제 네. 그분을 가장 많이 괴롭혔군요, 한겨레가. 사실은 저희 기사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에 단독 보도한 대부분의 그 자료는 이 전 CPO 분이 쿠팡을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하면서 증거로 제출됐던 자료들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이제 장덕준 씨 그 사망 사건 관련해서 2020년 10월 26일에 그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때 장덕준 씨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리시고 이제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여러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CCTV 관련해서는 김범석 의장이 직접 이렇게까지 개입을 한 정황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피해자 가족들 만나 보실 때도 손남은 기자가 취재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 이걸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회장님이 시시콜콜
이거 악의적으로 편집해라는 지시까지 한 지는 이번에 처음 하셨다. 네, 그 당시에 그날 10월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그때 처음 아마 그 장덕준 씨 근무와 관련한 CCTV 영상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의 편집 내용을 두고도 그때 잠시 환노위에서 말이 있었던 걸로 저는 어렴풋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당연히 회사 쪽이 공개한 영상이니까 그럴 소지는 있다고 판단은 했지만 악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걷어내버렸을 가능성을 그럴 그때도 가능성은 의심하셨지만 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그 편집에 직접적으로 김범석 의장이 맨 꼭대기가 관여했을 줄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대화에 참여한 그 대화 기록을 보게 됐죠. 어떠셨어요? 왜냐면 악의적인 노무 방침으로 노동을 탄압하는 재래 대기업은 겁나 많아요. 여긴 네. 대한민국이니까. 근데 오너가 이렇게까지 시시콜콜? 이건 좀 레어한 편이거든요. 제 느낌에는. 제 기억에는. 어떠셨어요? 가장 그 김범석 의장의 지시 중에 가장 화가 났던 말은 그 장덕준 씨에 대해서 그가 왜 열심히 일을 하겠어. 워딩. 네, 그런 워딩이 있었고 그는 시간제 일자리를 일하는 사람인데 성과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메모를 모두 지워라 라고 직접적으로 그 영상 편집과 관련된 그 담당자들에게 지시를 해요. 네. 근데 저는 너무 화가 났던 게 그 2020년에 장덕준 씨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덕준 씨한테 아들에게 여러 차례 그 쿠팡 물류센터 일을 그만두고 다른 취업을 알아보자라고 열심히 말을 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아들이 얘기를 했었대요. 그땐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들 장례식장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듣게 된 얘기가 뭐였냐면 장덕준 씨는 2019년 초에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1년 넘게 취업을 못한 상태였는데 쿠팡에서 열심히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자신의 근태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규직처럼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 얘기를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처음 들으시고 네. 굉장히 많이 슬퍼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김범석 의장은 그가 왜 열심히 일을 하겠어? 라고 메시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너의 머릿속에 네. 그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원히 시간제인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장덕준 씨와 김범석 중 한 사람은 미스인포메이션을 들은 거예요. 거짓말을 들은 거예요. 일부러. 누가 넣어준. 그게 이번 취재로 풀리신 거예요. 몇 년 만에. 선다운 기자한테만 들을 수 있는 독특한 얘기가 아직 또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쿠팡에 대관으로 들어가거나 홍보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관이나 홍보 업무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꽤 많고 사실상 전관 일만 좀 한다. 예, 조르는 일만 좀 하고 전문적인 로비를 하지 못한다. 그런 매뉴얼도 없어 보인다. 실제로 그런 분들 만나셨죠? 쿠팡에 들어가 계신 홍보실이나. 저는 이제 대관 업무를 하시는 분은 직접 뵌 적은 없고 네. 이제 쿠팡의 홍보 담당자분들은 뭐 뵙기도 하고 뭐 통화도 하고 또 그렇게 있다가 쿠팡 또 퇴사하신 분들도 뭐 뵙고 그런 적은 있죠. 근데 이제 현담은 기자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노무 일을 해야 되는데 노무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이제 정확히는 노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아니었고요. 네. 이제 언론 취재 기자들이 이제 쿠팡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쿠팡의 입장은 뭐죠? 라고 연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회사 입장을 설명해야 되는 쿠팡 홍보 담당자분이셨어요. 이제 지금은 홍보 담당자셨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쿠팡에 안 계신데 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그때 이제 쿠팡에서 근무하실 때 나이가 굉장히 젊은 편이었거든요. 20대. 근데 이제 자신은 대학을 졸업하고 쿠팡 홍보 담당자로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사건에 대해서 자신도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근데 뭔가 회사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회사가
뭔가 무엇은 법을 지키는 거고 무엇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 담당자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았던 걸로 짐작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답답했대요. 아, 그건 또 한국 회사처럼 하네요. 왜 그 진짜 중요한 바깥의 대외 일정 같은 거 새내기들한테 그냥 던지잖아요, 대기업들. 배워라! 이러면서. 아니, 근데 오히려 쿠팡이 더 심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예. 제가 보면 뭐 삼성이나 LG나 SK처럼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홍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회사의 그룹 공채로 입사해서 회사의 역사나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면서 네. 10년, 20년 그 회사의 어떤 리더로 쭉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의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팡 같은 회사는 이 회사 역사가 15년 됐고 이 회사의 홍보 담당자들도 원래 다른 기업에서 일하다가 경력으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근데 이 회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뭐가 제대로 공유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20대 중반의 홍보 담당 직원이 20대 중반이 노동 탄압에 대해서 체감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을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말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노동대학원에 갔다. 회사 월급 받은 걸로. 물론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훌륭한 직원일 수도 있죠.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 제일 황당한 얘기는 그거예요. 아까 김민하 평론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니까 그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들도 국민들 여론이 너무 무서우니까 함부로 그 쿠팡 미담 기사를 못 올리거든요. 평소처럼.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보셨으니까 그런 상황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지역구에 쿠팡이 좋은 일 해주고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많이 있죠. 얼마나 이건 많이 얘기 안 돼요. 그게 뭐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단순하게 뭐 어떤 쿠팡을 띄워주기 위한 게 아니고 실제로 쿠팡은 지자체의 물류센터를 아주 많이 짓고 있죠. 그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일자리지만 일자리가 없는 지방에서는 그 자체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 거잖아요. 실제로 지나가다 보면 너무 커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거 하나 군단위나 뭐 시단위 바깥에 면 이쪽에 들어가면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군수시장은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예. 그런 것도 사실상 정치인에 대한 로비 활동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올해 1월에 환노위에서 쿠팡 과로사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네. 김범석 의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범석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한다고 네. 불출석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였던 김영동 의원이 네.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김범석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그게 올해 1월의 일이거든요. 김영동 의원 저 노조 출신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이고. 한국노조 출신이에요. 네. 근데 6개월 뒤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네. 김영동 의원 지역구인 안동 예천에 있는 못난이 사과 100톤을 쿠팡이 매입해줘요. 물론 그게 이제 1월에 김범석 의장 고발하자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우린 모른다고 해도 돼요. 이만큼 보여드렸으면 우린 모른다고 해도 돼요. 그리고 뭐 이거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하필이면 이제 쿠팡이 올해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한 11월 19일 당일에 네. 어떤 보도자료를 내요. 그게 쿠팡이 최근 3년간 전국의 못난이 농산물을 8,000톤을 매입했다라는 홍보 보도자료였어요. 11월이네요. 네, 11월 19일. 예. 그리고 그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날 밤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거든요. 우연히 타이밍은 겹쳤어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보도자료의 하단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전남 나주 화순의 지역구 의원이 민주당의 신정원 의원님의 멘트가 나와요. 이분이 쿠팡의 못난이 채소 매입은 전남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모범 사례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멘트가 나오거든요. 와우. 이야.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국감과 이제 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쿠팡을 혼내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모르겠지만 며칠에서 몇 달 뒤에 그 지역구에 창고가 생기든지 사과를 100톤을 사주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제가 검사라고 생각하면 연결시키기도 어려워요. 예.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좋은 일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의원이 돈을 번 것이거나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정보가 몇 천만 건이 털려나갔는지 공개되기 직전까지 이 일들을 했다. 와우. 그럼 이제 우린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노동자와 보안에 얼마나 돈을 안 썼는지를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경우보다 로비에 돈을 많이 쓰는 기업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홍보실 직원들을 많이 보시죠? 취재를 위해서라도. 뭐 보시진 않으셔도 연락은 주고받으시죠. 네. 쿠팡이 특히 다릅니까? 특히 다르다. 특히 다른 점.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 가장 그 2020년과 2021년에 물류센터에서 뭐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장덕준 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시절이 가장 그게 심했던 것 같은데 쿠팡 홍보 담당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입장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요?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그 보통 이제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이제 당연히 이제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막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지만 뭐 서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뭐 사실은 내부 사정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뭐 근데 저희가 이래서 이것까지는 뭐 기사를 조금 안 줘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설명을 좀 자율적으로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자들 뒤통수 잘 안 치잖아요. 신뢰적으로 하잖아요. 저는 안 하는데도 치는 기자들도 많긴 해요. 네. 정의로운 기자입니다. 네. 근데 쿠팡은 아무 말도 안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도 업계 대비 만만치 않은 좋은 연봉을 받고 그 회사에 갔을 텐데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특기가 있길래 저 회사에 갔을까? 를 생각하면 한겨레가 보도했죠. 그게 그 기술이 남는 거잖아요. 제발 김범석 좀 부르지 마. 라고 국회에 얘기하는 기능. 그 부분은 이제 대관 담당자분들. 네. 네. 그러면 홍보분들은 이제 언론을 담당하시고. 아, 네. 술을 사고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 국회의원하고 지방 정치에 이 정도 돈을 쓴다면 또 다른 곳들에도 이렇게 돈을 쓸 거거든요. 새벽 배송을 저도 금지하지 말자고 얘기해요. 다만 정부가 지금 노동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12시 5시를 끊고 나머지를 새벽으로 보자. 그리고 비용을 확 늘리자. 혹은 40시간을 지키자. 그걸 감시하자 정도로 저는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데 힌트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물류센터를 마다할 수 없고 지역 정치인들은 방패가 된다. 그렇다면 쿠팡이 계획한 대로 지금 버티면 또 이 파고를 헤쳐나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방대의 물류 전문가 육성을 쿠팡이 돕고 있다? 이제 쿠팡이 이제 최근 한 1-2년간 이제 공식 뉴스룸에 이제 올리는 보도 자료들을 보면 이제 경기권에 있는 4년제 대학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학 이제 몇몇 곳들과 MOU를 체결해요. 그 MOU가 네. 뭐 물류 전문가 MOU인 것도 있고 산학협력 MOU란 이름으로 뜰 때도 있고 심지어 뭐 경기도의 경우에는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시니어 일자리로 뭐 시니어 지게차 뭐 그런 일자리로 뭐 우리가 그분들을 뭐 이렇게 교육시키고 뭐 그분들은 시니어분들은 일자리를 얻고 이제 그런 일자리 관련한 뭐 박람회도 하고 MOU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점점 우리 사회에 쿠팡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늘고 있는 거죠. 지금보다 더. 이미 온 국민이지만. 그쵸. 아까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왜 무서운 기사인지. 정규직의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회사예요. 옛날에는 정규직 많았다고 자랑했습니다만. 그러면 저 대학교에 어느 대학교라도 인재들을 정규직으로 마구 뽑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얼마나 돈을 노동에 많이 아끼는지 우리가 봤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두 분 돌아가시는 그분들처럼 쓰이다가 버려질 사람으로 이곳에 투입될
다시 말해서 마이스터고에서 2+1 제도라고 하죠. 2년을 다니고 1년을 취업 현장에서 공부를 하게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시가 똑바로 되지 않을 때는 사실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아주 위험한 현장에 보내지는 그 아이들 하고 비슷한 니즈로 쿠팡이 여기에 접근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그 국가와 국민들을 빨아먹는 프로젝트의 일부로 저는 읽혀요. 그리고 대학과 지역은 이걸 환영하고 있을 거고.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야, 무서운 얘기가 선담 기자가 취재하신 게 진짜 더 많은데 시간을 많이 썼고요. 네. 아무튼 오랜만이고요. 네. 버텨주셔서 감사드리고 봐요. 네, 훌륭한 취재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 정국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저는 쿠팡이 망하거나 도덕적이 될 때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끔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열심히 고맙습니다. 오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겨레 선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